장마 그러면은 한 달 내내 하늘이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게 우리나라의 장마였습니다. 근래에 보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센 비가 오기도 하고 계속 온화하고 밖을 내다보면은 또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CO2 배출을 줄인다.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없앤다. 즉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할 때도 석탄이나 어떤 천연가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상당 시간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가 위기가 아니죠. 그 기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위기입니다. 마우나로아 관측소라고 하는 미국 하와이주 해발 3,000m 관측소에서 CO2 농도를 재면서 전 지구의 CO2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1958년 이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1958년 처음 CO2 농도 측정할 때는 약 320 ppm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난해 드디어 420 ppm을 초과했습니다. 과학자들은 450 ppm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티핑 포인트는 우리말로 임계점. 책상 위에 달걀을 굴려 보면은 책상이 평평하다면 달걀이 계속 굴러가겠죠. 그러나 어디엔가 책상에 끝이 있을 건데 끝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겠죠. 터져서. 그 책상 끝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임계점. 과학자들은 450 ppm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티핑 포인트까지 이제 30 ppm밖에 남지 않았다. 1년에 CO2 농도의 증가 속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2.2 ppm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40년 근처에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어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가장 짧다고 알려진 메탄조차도 12년이 평균적으로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물질인 CO2의 경우 약 300년에서 길게는 1000년간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이면 어떨까요? 지금 고려시대에 배출된 CO2가 지금 대기 중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배출된 CO2는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O2 배출을 줄인다.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없앤다. 즉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할 때도 석탄이나 어떤 천연가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현상은 상당 시간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는 지난 11,000년 이후 현재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또 해수의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해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100여 년간 바닷물의 높이는 20cm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10년에 약 10cm 정도의 이런 속도로 증가했다고 하면 지금은 3배나 빠른 속도로 바닷물의 높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주도 그 서귀포 쪽에 있는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이 상당한 속도로 올라가서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있던 그 용머리 해안의 그 바닷길이 상당 부분 바닷물에 잠겼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은 어떤가요? 장마 그러면은 한 달 내내 하늘이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게 우리나라의 장마였습니다. 근래에 보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센 비가 오기도 하고 계속 온화하고 밖을 내다보면은 또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10년간의 낙뢰 사고가 22만 건이나 발생했거든요. 낙뢰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벼락이라고도 하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하층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즉 대기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소낙성 강우가 많이 오게 되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낙뢰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번개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죠. 지난해 8월 8일인가요? 근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명을 잃기도 했었고요. 아마 열대성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탄소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탄소는 그냥 C라고 이렇게 원자 기호로 표현하고 있고 생명체의 많은 물질이에요. 식물에도 수분을 빼면 50%가 탄소이고,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빼면 한 60% 정도가 탄소입니다.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을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료들은 과거에는 생물이었던 것들이 짧게는 한 7,500만 년, 길게는 3억 년 전에 땅속에 묻혀서 고온과 고압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지구화학적인 작용을 받아서 다른 연료로 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부르고 있죠.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바로 탄소입니다. 무연탄의 경우도 50% 이상의 탄소고 휘발유의 87.5%가 탄소입니다. 그럼 이 탄소가 고온에서 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바로 연소되는 것이 산소와 만나서 변하는 물질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과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탄소가 바로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식물들의 먹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1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한 그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되고, 그 동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는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 방법을 알아낸 것이고 현대의 문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발생량은 아주 미미했죠. 그런데 약 100년 후인 19세기 중반에 인류는 디젤 엔진과 휘발유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승용차, 트럭, 고속버스, 기차, 그 엔진들은 제2차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개발된 엔진이 지금 장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세기 중반, 즉 1850년부터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이 아주 극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거의 0에 가까웠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950년이 되면 한 50억 톤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들어오면은 1년에 약 350억 톤이 됩니다. 특히 근래의 중요한 점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의 배출량이 과거에는 많았지만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배출량이, 또는 인도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 배출량이 극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이나 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60년에서 2020년, 즉 6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4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극적으로 늘어났는데, 아쉽게 1990년 이전 통계는 지금 없고요. 1990년 이후 통계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찾아보니까 2,600기가와트시가 됩니다. 2,600기가와트시. 이 양은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승용차 한 대가 서울과 부산을 1,000만 배 왕복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같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도의 에너지량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챗봇을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보통 명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그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나리오상으로 2040년에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목표량은 830만 대입니다. 830만 대. 그래서 이것을 전기 소비량으로 대략 환산해 보면은 약 3억 기가와트시가 되는데요. 3억 기가와트시. 우리나라 전체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량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런 양입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기에 의한 전기화 또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원전처럼 일부 무탄소 전원도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전기를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전기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변환해서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모든 전원을 다 원전으로 커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를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자연에너지, 우리가 흔히는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태양광과 풍력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지열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노원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인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는 땅속에서 그냥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지열 에너지를 상당 부분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폐기물을 자원순환하는 것, 오래 쓰고 다시 쓰고 또 거기에 주요한 재료들을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산업체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전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도 기후변화가 거짓이라거나 또는 정치적인 음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IPCC, 번역하자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IPCC가 금년 3월에 제6차 평가주기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을 탐지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 세계 65개국에서 모인 234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주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저자를 보조하는 인력을 우리가 기여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500여 명의 기여저자가 참여해서 모두 합하게 되면 751명의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보고서 자체를 2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서 3번의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리뷰 과정에 무려 7만 8천 건의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7만 8천 건의 모든 그 리뷰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수정을 거쳐서 금년 3월에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진짜고 더구나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돼서 더 위험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후가 위기가 아니죠. 기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걱정하는데 지구는 제가 보면 안전합니다. 여전히.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 생태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위험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불 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났고 우리 동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되겠고 탄소 중립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 동참해야 되고
시민들 실천으로 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가 왔고 이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